안녕하세요. 착한 의사 TV 이승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ADHD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수업에 집중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 성인분들이 본인 업무의 효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혹시 내 아이가, 혹시 내가 ADHD가 아닐까 보통 많이들 의심하시거든요. 워낙 방송을 통해서 ADHD가 자주 소개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만 약한 것 같으면 ADHD 아닌가를 많이 의심들 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ADHD 연구를 살펴보면 유병률이 약 5%, 그러니까 30명을 한반으로 보면 한두 명 정도는 ADHD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ADHD 진단을 좀 살펴보면 부주의형 9가지 유형과 또 과잉행동, 충동성에 관련된 문항 9가지 중에 6가지를 체크하면 ADHD 진단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관찰평가에 의존을 하거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곳에서 6가지 이상을 체크해야 ADHD를 진단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ADHD인 것 같아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이런 관찰평가를 최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곳이라고 했지만, 사실 ADHD를 진단할 때는 검사를 같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ADHD의 가장 대표적인 검사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검사는 지속적 수행 검사라고 해요. 종합 주의력 검사인 CAT, 그리고 정밀 주의 집중력 검사인 ATA가 대표적인데요. 이 검사들은 시각과 청각 자극을 주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가령 동그라미라는 도형을 줄 때 반응하게 만드는데, 만약 X나 세모나 다른 도형을 줄 때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요. 또 비슷한 소리 안에서 삐리링 이렇게 벨 소리만 반응하게 하는데 그 외 다른 기타 비슷한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청각과 시각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 반대로 X와 같은 도형에는 누르지 마세요, 다른 도형만 다 누르세요, 이렇게 억제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검사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자극들을 주면서 꼭 집중해야 될 한 가지만 반응하게 만드는 간섭 선택력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전체 한 30분 정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이 검사 받다가 점점 의자랑 한 몸이 돼요. 이렇게 몸이 내려가면서 점점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검사자에게 언제 끝나요?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동적인 아이들은 한 번 눌러야 할 때 여러 번 누르거나, 또 검사 컴퓨터를 스스로 꺼버리고 검사실을 나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검사의 결과를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검사 받는 아이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 수행 검사의 장점은 이 주의 집중력을 여러 분류를 해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는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점수화되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의 집중력 수준이 이 정도이구나를 여러 갈래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ADHD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나 현재 틱 증상이 굉장히 높다거나 우울감이 심하다라고 해도 이런 지속적 수행 검사의 결과가 다소 나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만 확인해서 ADHD다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검사는 정량화 뇌파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머리 두피의 안쪽 신경세포가 일하는 정기적 신호들을 쭉 추출해서 그 나이 때 가장 편안한 스탠다드한 표준값과 비교를 해보는 검사이거든요. 아이들마다 뇌파의 상태가 다 다를 수 있는데 ADHD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의 뇌파 양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성숙 지연 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 뇌파가 아주 느린 속도부터 빠른 속도까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량화 뇌파 검사를 해보면 그 속도별로 뇌파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좀 느리고 멍한 뇌파, 이걸 세타파라고 하는데, 이 세타파가 다소 높고 그리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뇌파를 베타파라고 하는데, 이 베타파가 다소 낮은 걸 내성숙 지연 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체 ADHD 아동의 약 50%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원래 세타파가 높아요. 아이들은 좀 멍하고
공상하고 혼자 딴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생, 성인을 거칠수록 이 세타파가 차근차근 낮아지고 외부에 반응하는 베타파가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와 베타 사이 비율이 유아 때는 3, 4대 1에서 성인 때는 2대 1까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성장에 따라서 세타 대 베타의 비율인 TBR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학년보다 여전히 높은 TBR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보다는 공상에 빠지거나 멍하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형으로 내성숙 지연 유형을 꼽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과소각성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형 마찬가지 TBR이 나빠져 있어요. TBR이 다소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내성숙 지연 유형과 다른 점은 베타파는 정상인데 세타파가 너무 높아서 이 TBR이 나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타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각성도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과소각성 유형이라고 표현하고요. 전체 ADHD의 약 30%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은 과각성 유형인데 이 친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유형과 다르게 세타, 베타 비율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베타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친구들과 조금 다른 유형을 띠게 되는데 남자아이들에게 흔하고요. 과도한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굉장히 불만을 자주 표현을 합니다. 충동적인 모델이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세타 대 베타 비율이 효과적이었던 메칠페니데이트는 오히려 반대로 컨디션이 떨어지고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약물 선택 시 이 유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검사는 안구 추적 검사인데요. 최근 ADHD와 관련된 연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인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눈동자가 정말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담고 있느냐, 잘 쫓아가느냐를 검사해보게 돼요. 우리 픽세이션이란 눈의 고정이 잘 돼야 선생님을 집중력 있게 쳐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펄슈트라는 원활 추종 운동이 잘 돼야 책의 글자를 아주 부드럽게 잘 쫓아가며 읽게 됩니다. 그리고 획복이라는 사케이드 운동이 잘 돼야 선생님을 봤다가 칠판을 봤다가 책을 봤다가 다음 중요한 목표 타겟으로 눈을 잘 옮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눈동자 움직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선생님이 중간에 사라지게 되고 집중하다가 다른 소리 나는데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시각적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ADHD 아동들은 타겟에 눈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오늘은 ADHD 검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ADHD 검사를 받으면서 어떤 주의 집중력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처음 ADHD에 접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